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에는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의도 실업자들의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성범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당 쪽 얘기부터 해보시죠. 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서로 흠집을 내고 있는데 보니까요. 그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찬양 이런 거 언급하고, 이낙연 후보 측은 또 그 경기도 유관단체 교통연구원인가요? 거기에 그 고위 임원이 일명 작전방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또 고발한다, 전다 이렇게 좀 서로 지금 상당히 세게 좀 부딪히고 있는데 양측 공방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먼저 최태경 전 대변인님. 예, 1, 2간 후보 경쟁이 다소 가열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의 간부가 작전방을 만든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도운다는 것이 크게 방해하는 행위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 간부는 이제 얼마 전에 사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실은 후보 본인보다 지지자들이 가열해서 좀 선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당내 분위기를 보면요, 좀 지나친 네거티브를 하는 경우에는 당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쇄적으로 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을 넘는 네거티브를 한쪽이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열된 네거티브 경쟁조차도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정당 민주주의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문 전 의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지율 선두를 지켜야 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하고 추격해야 세대 뒤집어야 하는 이낙연 후보 전 대표하고 굉장히 세게 붙는 모양인데, 제가 유심히 보면 이런 대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역사 논쟁을 다시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예. 5.18 학살 옹호하던 사람도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던 분도 계시지 않느냐. 이게 은연중에 이제 이낙연 후보를 겨냥한 그런 발언인데, 그런 게 좀, 이 둘 사이에 굉장히 철학적 차이를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 느낌도 들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 그 적극 지지자들이 텔레그램방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레기다, 친일파다 이렇게 공격 지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전파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내분이나 이런 게 좀 내부 갈등이 심하구나는 느낌은 들었고요. 예.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시는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율 조사에서 차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낙연 후보가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뒤졌던 부분에서 열세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 예. 이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점에서 아마 가장 강하게 둘이서 부딪힌 걸로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가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지 더 뚜렷해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명연대가 있었는데 이제 반낙연대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협공 이런 것들이 결선 끝날 때까지 멈추지는 않겠죠, 신상범 전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결국은 2위 싸움을 해야, 2위로 올라가야 결선 투표라도 나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확보하는 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1차 투표에서 빨리 조기 확정을 시키고 싶을 테고,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2등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걸 보여지는데, 가장 큰 게 제가 볼 땐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본선에서, 첫째는 이게 민주당이 지금 경선을 보면은 양쪽을 봐야 되는데, 한쪽은 당원,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 당원들이 있고, 한쪽은 이제 선거인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유심히 봐야 될 건 선거인단이에요. 왜냐하면 1차 선거인단을 모았는데
76만 명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이미 80만 있고 별도로 일반 국민들과 일반 당원들이 한 76만 모았다니까 예. 이분들이 어디를 지지할 거냐. 이 첫 결과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8월 15일 날 일요일 날 처음에 76만 명이 누굴 지지했는지가 결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이 대목에서 어떨까. 이게 이제 늦어지더라도 이게 선거인단에게 제가 볼 때는 달려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공격 포인트가 단순하게 뭐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공격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병이 등장했잖아요. 배우 김부선 씨 같은 문제. 예. 계속적으로 저 바깥에서 SNS나 언론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남양주의 조광한 시장 같은 경우 예. 원래 하천 계곡이 정화 사업을 남양주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채갔다 그러면서 그 이 문제를 그 포털 댓글에 달았던 남양주시 공무원들을 경기도에 감사관들이 와서 특별 조사하면서 보복 감사한다 이 정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복병이 옆에서 등장해서 우리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이 형국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적어도 제 야당 입장에서 보는 민주당의 저 경선을 바라보는 저는 그런 시각이에요. 예. 최태경 전 대변인도 예. 시각 주십시오. 예. 제가 지난번에 컷오프 경선 직후에 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대결로 흘러갈지 아니면 판도 변화가 있을지는 경선 컷오프 경선 직후 여론조사가 좌우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컷오프 경선 직후의 여론조사에서 일단 이낙연 후보 쪽이 상당히 약진을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재명 대 이낙연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형국으로 재편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게 승부처가 좀 빨리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 예. 이낙연 후보가 이런 지속성과 상승세의 지속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또 이재명 후보가 상승 지속성을 보이면 이재명 후보에게 근접하는 추이가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호남 지지자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당원들이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에게 직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지사가 과거처럼 다시 이낙연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 시작한다면 특별한 메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합종 연행이 발생될 경선 후반부까지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순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전략가들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전략 지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대선 경선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각 후보들 뭐 좀 득실 계산이 다를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태경 전 대변인. 일단 오늘 오전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경선 연기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날 겁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확산세 또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등을 감안하면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3주 정도 미루는 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후보들도 대부분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약간 재미있는 포인트가요. 이 문제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과 이낙연 후보 측이 미묘한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이전에도 경선 연기 논란 때 경선 연기를 반대했던 이재명 후보 측은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만큼 일정은 연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말까지는 경선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예. 반면에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 연기에 찬성하지만 후보 캠프와 사전 상의 없이 예정된 TV 토론이 취소된 것을 강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후보 측은 여전히 대세론으로 조기 후보 확정에 방점을 찍고 있고 이낙연 후보 측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던 TV 토론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선범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하는 거 비판적으로 바라보시죠? 아니죠. 비판할 필요 없죠. 그 비판을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도 뭐 연기는 불가피하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까지 얼마나 연기하느냐, 언제까지 미룰 것이 하는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쪽으로 뭐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뭐 3주 정도면 오케이 한다는 거고, 다른 후보들은 차라리 뭐 미루는 김에 더 미루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심히 봐야 될 게 지금 9월 21일이 추석이고 10월 되면 아시는 대로 국회에서 국정감사 열리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국정감사에 현직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에 나가는 것, 네. 나가서 또 여야를 막론하고 좀 공격받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싫다는 그런 네. 측면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변수는 제가 볼 때는 뭐 연기를 하든 어떤 뭐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하나가 21일 날, 내일 모레 아닙니까, 모레. 네. 그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 나오는 게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민주당원들은 유심히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대로 어찌됐건 그게 친문 진영 내에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김경수 지사가 만일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는 네. 다들 뭐 말은 안 하지만 김경수 지사가 누굴 지지하느냐 발언을 기다릴 테고, 그것을 바로 이른바 문 대통령의 마음, 문심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21일 날 아마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예, 예. 사실은 민주당의 지금 경선 본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범야권도 좀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여권의 심장이라 불리는 광주 찾아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산을 갔고. 자, 이 두 후보의 그 동선 차이, 뭐에 방점을 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1번 먼저 신선문 전 의원님.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이제 등록했으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제가 볼 때는 호남하고 중도층 민심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에서 보면은 호남에서 많이 빠졌다는 거 나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계속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자기는 이제 진보 보수를 넘어 중도층까지 아우르겠다는 그런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많이 이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게 나타났기 때문에 광주를 갔는데, 저는 광주에서 메시지는 괜찮다고 봐요. 경제 번영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광주가 자기가 평검사로 근무했던 18년 전부처럼 어떻게 똑같이 발전이 하나 안 되냐. 예. 경제 발전이 너무 늦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광주의 하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키겠다. 서울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번영을 특히 강조한 걸로 봐서는 광주를 아마 뭐 인공지능 찾아간 거 봐서 그런 경제 발전 성장을 강조하는 그런 걸로 좀 광주에다가 어필하려는 것 같고, 최재형 후보는 아시는 대로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당원들과 함께 봉사 활동하는 것을 함으로써 당원 중심적인 자기 정치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부분 하나, 봉사 활동,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 둘 입양한 거 문제라는 이런 도덕성을 부각시키는 이런 자기 두 사람의 특장이 나타나는 지난 주말 행보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태균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뭐 눈물도 좀 흘리고 윤 전 총장이 또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강주 방문은 예. 아무래도 좀 보여주기식 이벤트 성격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우리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중도층보다 강성 보수층에 오히려 어필했습니다. 뭐 역사 논쟁부터 해서요. 그런 흐름으로 볼 때 이번 강주 방문은 좀 생뚱맞은 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 강경 보수층에 어필하다가 갑자기 강주를 간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틀 안에서 진행된다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산행은 전략적으로 볼 때 괜찮은 수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대선은 승부처가 항상 충청권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이었습니다. 부울경의 인구 비중도 아주 높고요. 예. 그래서 부울경이 부산, 울산, 경남이 선택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래서 자신의 봉사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좀 도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지역을 선택한 것 같고요. 아마 김영우 전 의원이 저는 결정적으로 조언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좀 볼까요? 이분이 정치 세력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분이 향하는 곳은 제3지대가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먼저 이건 신성문 전 의원님. 우선 오늘 그 김동연 전 부총리 책을 낸다 그래요. 뭐 대한민국 금기 깨기다 이런 책을 낸다고 그러니까 예.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특히나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에 앞서 정권 교체보다도 더 판을 확 바꾸는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결국은 정치 세력 또는 뭐 정치 시스템을 바꾸자는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근데 문제가 결국 이제 제3지대가 우리 정치 현실에서 가능하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의구심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해서 저는 약간 뭐랄까 좀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3지대라는 게 뭐 인지도도 있고 조직도 있고 자금도 있고 모든 게 갖춰졌을 때 힘이 받쳐줄 때 제3지대이 가능한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과연 그 김동연 부총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안철수, 김종인 이렇게 다 함께 뭉쳐있지 않은 이상 제3지대라는 게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최태균 전 의원님께서는 어디로 갈 거로 보십니까? 이거? 예, 신성범 전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요. 예. 사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치 세력 교체를 말하는 것은 마치 사랑은 아름답다, 같이 예쁘기만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치 세력 교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대안 세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둘째, 그 대안 세력이 조직화되어 있어야 하죠. 물론 뭐 마지막에는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당 지형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탄핵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또 국민의힘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보수개혁 시도가 실패하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보수 세력이 거의 결집한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치 지형 안에서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조직하겠다는 것은 말로만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정치 세력 교체도 정당 내부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정치를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 지지율이 아직은 아주 낮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보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두 분의 정치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